네, 이 중동 사태, 이란 전쟁이 복잡한 국면입니다. 미국에서는 협상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이란은 강경한데요. 여기에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참사하면서 홍해 봉쇄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어 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관심을 끄는 거라면은 역시 후티 반군, 그러니까 저항의 축들이 속속 참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란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정면 화력은 열세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이 가진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대리전 세력과 그 탄도미사일 그리고 드론을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자기네들의 그 우위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이죠. 통행권을 갖고 지금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역최대 강압 전략을 이제 미국한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은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현 전력으로는 미국과 대적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러니까 호르무즈, 홍해, 그다음에 걸프 인프라, 국제 유가를 흔드는 그런 모든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을 사용하면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지렛대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후티가 참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후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 압박 카드, 그러니까 홍해를 건드리는 그 지정학적 압박 카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참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복기해볼 만한 사실은 그 이란과 헤즈볼라는 헤즈볼라가 1982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 이란 혁명 수비대가 같이 가서 만들고 그들이 그 헤즈볼라는 이란이 했던 이슬람 혁명 그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어떻게 보면 신정 체제를 갖고 싶은 거의 동맹 그 형제와 같은 그룹이라고 한다면 후티 반군은 나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시아파 초승달 연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이 세력과 연대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온 세력이라서 그리고 뿌리가 좀 다르다는 얘기네요. 다릅니다. 그리고 시아파라고 하지만 조금 그런 그 정통 시아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말고 홍해에 대한 그 후티 반군의 그 개입은 좀 그런 자기네들 이 전황이 좀 유리하게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좀 그 역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낮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래서 후티 반군도 이렇게 지렛대로 올리는 것이 이익이 된다면 들어갈 확률이 높아서 지금은 조금 그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티 반군도 홍해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홍해니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지금 후티 반군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조금 더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봐야 후티 반군이 진짜 홍해를 좀 공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홍해 봉쇄 가능성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걸프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은 마음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뭐 공격을 해라 말아라 참전을 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걸프 국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UAE와 바레인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번 호르무즈 항행이 막히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또 호르무즈 항행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하기 쉬운 타겟이 UAE거든요. 너무 근거리에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크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아부다비나 그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허브, 관광의 허브, 물류의 허브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마철루들 그런 도시가 공격을 당하는 모습 자체도 저런 국제 금융과 그 관광의 허브 도시도 맞고 지금 불이 나고 있구나라고 하니까 심리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란이 먼저 타격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던 게 UAE이기 때문에 UAE는 미군의 연합함대도 들어가겠다 아니면 지금 걸프 함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고 바레인은 참여하고 있지만 그 카타르나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유보적이거든요. 평화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우리 전쟁은 정말 마지막 상황에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들의 그 인식차가 좀 다르고 왜냐하면 위협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지금 개입 정도 개입할 것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조금 극명히 갈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상을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걸프국가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은 전쟁의 장기화를 가리키는 시사한 점들이 많단 말이죠. 금융시장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이 2% 넘게 네. 급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다우와 나스닥 지수 다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게 뭐 핵심은 이번 조정이 그냥 예. 단순한 지정학적 불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이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조정 그 예. 경로를 다시 흔들고 있다는 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어지면서 시장은 이게 잠깐의 악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몇 달 갈 수 있는 에너지 shock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가의 위험 자산 선호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식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27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쟁 이후에 약 7.78% 정도가 다우가 빠졌고 나스닥도 한 7.6%가 빠졌고요. 이게 3월 우리가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5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세 지수 모두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값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우는 2월 10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거기 대비해서 10% 이상 지금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우리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10월 29일이 이제 그러니까 가장 고점이었는데 거기 대비해서 약 11%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가가 전쟁 그 자체보다는 이제 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자극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를 없애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금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4.5%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네.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네. 이 금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고 지금 뉴욕 증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뉴욕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더 크게 빠지고 있어요. 네, 네. 코스피가 12.9%나 하락을 했는데 이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좀 체질이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좀 쉽게 그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산유국인데다가 또 기술 서비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은 중동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 국가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유가가 뛰면은 한국은 원유, 물가, 환율이 동시에 다 영향을 받는 그러한 예.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유가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고 있고 이게 거의 또 물량의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방금 말씀드렸던 유가, 환율, 그다음에 물가, 기업 비용이 동시에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두 번째는 한국 증시가 우리 모두 다 아는 것처럼 AI 전쟁 전까지 AI 랠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무시무시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2배 이상 네.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충격이 딱 오자마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먼저 정리하기 쉬운, 그러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정리하기 쉬운 대형주부터 팔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유동성 그 큰 대표주가 집중적으로 팔렸고요. 네. 세 번째는 원화 약세입니다. 원달러 네네. 환율이 1달러에 이제 1,500원 선을 넘으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 차손 부담까지 이제 겹치게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같은 전쟁의 상황인데도 미국 주가보다 한국에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6,200에서 이제 5,400선까지 내려왔는데 네.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미국에서는 계속 협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랑 같아도 못 믿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제한적 지상군 파견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상황에서. 그리고 어찌됐건 어느 정도 그 파견하고 자기네들이 실제 운영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또 협상력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블러핑, 허풍이 아니라 진짜 지상군이 있고
이란 너네들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고 진짜로 이렇게 실행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제 이란도 협상에 나올 네네. 수가 이렇게 있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측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압박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죽이러 오는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예. 전면전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군대군으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란이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서 미국을 타격하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우려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네네네.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또 복귀할 만한 사실은 지금 뭐 그 30일 그 원정대대 해병대 원정대대 2,200명 강습을 할 수 있는 그 예. 부대가 가 있고 지금 해군도 한 1,000명이 가 있고 파리 공수 대대가 사단이 지금 지금 전력이라서 18시간 안에 파견되는 건데 이미 중동에 가 있고 그래서 예. 한 8,000명에서 9,000명 정도는 지금 군사력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을 갖고는 이란에 대한 본토 공격이나 좀 장기화된 예. 그 지상군 작전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 많은 인구와 그 넓은 땅덩어리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전에 2003년 이라크 전만 보더라도 그때 처음에 전쟁 개시했을 때는 미국이 12만 5천, 영국이 예. 4만에서 16만 정도의 군대가 하고 그 전쟁 개시 한 달 만에 미국이 10만을 더 보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종국에는 예. 43만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완벽한 그런 통제는 불가했는데 이란은 그 이라크보다 더 크고 인구도 많고 그 지형도 더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10,000명을 더 증파하겠다 그래서 최대 미군이 17,000명 정도 17,000에서 8,000명을 운영할 거로 보이는데 그 수로는 예. 절대 이란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한적 군사 작전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한 7개 섬에 대한 군사 작전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 7개 섬도 다 의미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그걸 다 한꺼번에 공격하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협상 국면에서 압박 카드로서 하나 공격을 하면서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험한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미국도 이란도 모두가 재앙이 되지 않을까 걱정들이 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정말 지상군을 투입한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7개 섬이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7개 섬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아마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드리고 섬을 예.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이 보낸 지상군 전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그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의 안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배들을 끄집어내는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상군 전력으로. 예.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덜 위험한 그리고 제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작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저도 몇 번 얘기했던 아부무사, 소툰부, 대툰부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들어와 있는 섬 3개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명분도 좋습니다. UAE 영토인데 이란이 1971년부터 실거주를 하면서 이건 내 땅이다 우기는 산 거거든요. 여기 분쟁이 있는 곳이군요. 그러면 여기서 공격을 하면 명분도 살리고 거기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나와서 남쪽에 있는 섬들이라서 좀 더 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섬이라서 그런 그 혁명 수비대가 거기를 거점화해서 하게 되면 호르무즈 통항을 막을 수 있는 지역이라서 요것을 만약에 점령을 한다 그러면 덜 위험한 섬이면서 명분도 있는 섬을 점령하지만 그 통항을 좀 뚫어내는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라라크 섬과 캐슘 섬인데요. 그건 호르무즈 해협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긴 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벽히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란 모기 함대 전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쾌속정, 그 다음에 지대 함 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 기뢰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지금 터널이나 거기에 숨겨져 있고 작전을 운용이 되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수복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군사적으로는 되게 좀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호르무즈 통항에는 좀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섬을 점령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마지막 단계가 하르그 섬입니다. 하르그 섬은 이게 마지막이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것보다는 이란의 숨통을 쥐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르그 섬은 이란의 석유 수출의 80%에서 90%를 담당하는 저장 시설이나 그 석유 터미널이기 때문에 여기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생명줄을 쥐고 예. 협상에 임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지렛대가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군사 작전의 위험도는 더 높아지고 네. 이란의 저항 강도는 늘어나기 때문에 생명줄 잡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총공세를 했을 때 미국 입장도 지금 말씀드린 7천만, 8천 명 병력으로는 미국이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을 사용했을 때 인명 피해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지상군을 파견하고 30명, 50명, 100명의 희생자가 난다. 그러면 전투에선 이길 수 있지만 이 내부 정치에서는 크게 몰리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이런 7개의 섬에 대한 그 목적과 이런 게 다른데 아마 미국은 지금 보낸 전력으로는 이란에 대한 완벽한 굴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지금 협상력, 출구 전략을 네. 만드는데 자기네들의 지렛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섬에 대한 점령이나 이런 것들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전면적인 지상전은 당장은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될지 국제 분쟁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주말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내 여론도 나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노킹스 시위 굉장히 대규모로 일었어요. 전 이걸 보면서 트럼프를 재선 대통령까지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될지 몰랐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경제적인 배경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이게 정치 시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생활비에 대한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예. 그다음에 자산 가격 하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금 계좌가 있어요. 연금 계좌 잔고가 이제 감소하는 거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굉장히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은퇴 자금이 다 이렇게 주식 같은 데 들어가 있죠. 401K라고 해서 예. 굉장히 많은 그 비중이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거는 기름값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이터하고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인의 55%가 그러니까 휘발유값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 재정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했고 예. 약 한 87%가 앞으로 한 달 안에 더 오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98에서 사실상 4달러 문턱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예. 넘은 데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3에서 4로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네. 심리로 보면 이거 스티커 샥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소비자 행동 패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 다시 얘기하면은 뭐 외식도 줄이게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여행이나 이런 것도 다 취소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39,900원에 파는 이유가 이런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하는 심리적 폭발점이다, 임계치다라고 이제 보는 게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실제로 4달러를 돌파할 때마다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급격히 꺾인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이 반복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처럼 2026년 중간 선거가 지금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4달러 돌파 여부가 어떻게 보면 선거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금 계좌가 예. 이제 주가가 밀리면서 은퇴 자금이 401K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 보통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불안도 같이 겹쳤다. 내 노후 자금인데. 네, 그렇죠. 예. 노후 자금에 대한 거죠. 결국 노킹스 시위가 이란 전쟁 반대라는 정치 구호를 좀 달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동력은 기름값과 그다음에 물가, 증시 약세가 만든 예. 생활 경제 불만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일기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될지 네. 모르고 또 뽑았다는 게 조금 네. 한심한 지점이기도 한데요. 네. 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금리도 굉장히 크게 오르고 네.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5%에 육박해서 이것도 좀 마지노선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당장 우리 경제를 보면요. 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이 7%를 네, 넘어섰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건? 네. 이게 이제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 금리가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증가하고 요 루틴이 계속 반복 이렇게 연결해서 쭉 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5대 시중은행의 3월 27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 그러니까 고정형 금리가 연 4.410%에서 7%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상단이 7%를 넘은 것은 3년 5개월 만에 지금 처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러시아 때인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이
보통은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힘들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 고정금리 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이제 5년물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약 4.99%에서 지금 4.119%로 0.670% 포인트 정도 뛰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대출 규모가 굉장히 큰 영끌 그 차주 입장이라고 한다면 1% 포인트만 올라도 사실 연간 이자 부담이 눈에 띄게 굉장히 커진다라고 그렇죠. 볼 예, 수가 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어쨌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고금리 대출부터 줄이고 좀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낮추는 시기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대출 상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죠. 네, 돈이 네네. 있어야 상환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 이거는 국내 경제, 소비라든지 전반적인 투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좀 빨리 끝나줘야 되는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과 이란도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스라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휴전을 별로 그렇게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니고요. 레바논의 완충지대를 넓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네타냐후 총리가 했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늘 했던 작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1980년도, 85년부터 2000년 동안 그 레바논 남부를 점령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레바논 남부 지역이 그 아바스, 그러니까 그 피에로,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들이 그 세력들이 그 레바논 남부에 은거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1980년도에 그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통해서 들어갔고 85년부터 2000년까지는 점거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타니강 남부를 항상 이스라엘은 여기를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해야 우리의 안보 위협이 풀린다라고 해서 예. 요번에 그 리타니강 다리를 다 폭발을 시켰던 게 이 쪽은 우리 거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1982년에 그 레바논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되면서 헤즈볼라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85년부터 2000년 동안 그 남부 지역, 리타니강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점령 수복하고 계속 주둔했습니다. 근데 예. 그 기간 동안 헤즈볼라 1982년에 만들어진 헤즈볼라가 그 85년부터 2000년 동안 제1세력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안보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를 점령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점령하면 할수록 그 반이스라엘 복잡해지네. 세력들은 더 집결을 예. 하게 돼서 헤즈볼라가 지금은 다 거의 와해됐지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번에 또 이스라엘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리타니강 남부를 이스라엘이 점거해서 그 북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을 완전히 좀 줄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향후 어떤 효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이스라엘 세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가 어떤 핵심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찌됐건 4월 6일 그 예. 협상 유예 기간, 그러니까 그 공격 유예를 지금 해놓은 것들이 마감이 오고 있죠. 그리고 예. 지금 중재국 역할을 하는 그 터키,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렇게가 모여서 지금 그 협상이 열리면 열릴 곳으로 이야기되는 이슬람아바드, 파키스탄에서 지금 중재국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양국이 직접 만나서 회담을 시작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중재국을 통해서 해야 돼서 지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부분 휴전 제한적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호르무즈 통행 관련한 것들은 뒤로 남겨두고 이제 나름 우리 군사 목표는 다 성공했다고 미국이 출구 전략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저강도 장기전으로 네. 갈 수 있는 장면. 그다음에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전면전을 원치는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말했던 그 섬에 대한 네네네. 공격하는. 그래서 그 세 가지 시나리오가 아마 이번 주 안에 조금 협상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우리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